네, 대선이 이제 정말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막판 굳히기 또는 뒤집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승패를 좌우할 막판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 이야기부터 해보면 잠시 뒤죠. 오후 6시 30분부터 프리어그 행사가 이제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 공약이었죠. 이게 어떻게 젊은 층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좀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 연령대가 60대니까 젊은 층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판에 또 약속도 지키고 젊은 층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강화하는 이런 선거운동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흔들리는 20대를 지금 다시 잡아야지 지금 40%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심상정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가 20, 30대 투표층을 많이 공략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홍대 앞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흔들리는 20대, 30대 표심을 끌어오는 중요한 하나의 행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투대문,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를 외쳤다가 투대문으로 바꾸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높은 사전 투표율이 반드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건 다 추론일 뿐이에요. 예측인 것이고 단지 이제 아무래도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게 마음을 이미 정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을 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고정 지지층이 많은 후보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뭐 일정 부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이제 심 후보나 유 후보는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자신에게 투표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호남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높아졌다. 이런 해석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지는 나중에 개표를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전체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그날 투표할 사람들이 미리 했다는 다시 말하면 이제 분산 투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표심을 정한 유권자들이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이 만약 투표장에 많이 갔다면 전체적으로 진보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추론 같은 것들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 잠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호남이 높고 영남이 낮았잖아요, 지지율이. 이거는 어떤 성향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남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호남 지역에 지금 기반하는 안철수당, 국민의당과 문재인 후보의 그 진보층 또는 호남 민심이 지금 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사전 투표 결과를 놓고 양 진영에서 해석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많이 나왔다. 또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 지역의 열망 그리고 이미 호남 지역의 많은 분들은 누구를 투표해야 되겠다는 걸 미리 결정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에서 높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영남권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이 3대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그런 희망이 다른 때보다 좀 적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아시다시피 유승민 후보라든지 또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적자 논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러나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많은 표심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더디게 좀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5월 9일 또 투표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건 투표를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호남, 영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 이 편차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이 편차가 대선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영남의 투표율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대구 지역 특히 호남의 투표율이 높은 것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투표일 날 영남 유권자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박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은 좀
표심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뭐 막판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한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와의 뭐 적자 논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촛불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좀 막으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표가 다시 갔잖아요. 가늠제 영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고정 지지층이란 그런 것들이 완전히 형성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영남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막판 선거일 날 호남의 투표율이 높은 곳에 반하여 결집을 할지 아니면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기권으로 일정 부분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양면성이 다 있다고 보여져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홍준표 후보가 어느 정도 보수를 결집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문제나 혹은 뭐 친박계 징계 해제 등으로 당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양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의원들이 하여튼 뭐 10명 정도가 이렇게 다시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입니다. 물론 뭐 과거에 징계를 받았던 친박 핵심 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불미스러운 거를 없는 걸로 해서 좀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결집하자 이런 과정에서 좀 잡음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 7, 8%에서 지금 15%, 20%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상승 곡선에 아무튼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 당규를 보면 104조에 이 후보가 대선 기간에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적절히 써가지고 그 후보가 이번에 그런 그 갈등 요인들을 잘 정리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진보 대 보수 대결로 지금 사흘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인데 그 4050 세대 유권자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좀 몰표를 줄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050 세대는 대체적으로 이제 진보 지형 후보, 문재인 후보 쪽이 유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50 세대는 또 이 50대 초반과 50대 중반 후반 이유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50대가 이제 이른바 386에서 486, 586까지 나이가 뭐 들었으니까 이렇게 진전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50대는 사실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그러한 세대거든요. 80년대 학번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과 50대 중후반의 표심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50대가 이제 어떻게 표가 분화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40대의 표심은 다른 후보보다 이 문재인 후보 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0대에서는 진보지형 후보가 당연히 유리할 거고 50대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문제는 이제 60대 이상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60대 이상의 표심은 상당히 보수적인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세대별로 이게 볼 때. 그런 점이 어떻게 작용하냐고 또 역시 20대 아까 초반에 20대 나왔습니다만 20대 유권자들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심상정과 유승민 후보에게 많은 이제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대별 투표율이 달라지고 세대별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별 투표율과 세대별 득표율이 결국은 선거일 날 최종 승부를 가를 것 같아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 어쨌든 투표장에 이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후보들이 최종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이 관심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대별 표심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한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20시간 뚜벅이 유세에 나섰는데 공동정부카드에서 이번 행보가 어떻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호남과 중원 쪽에 지금 집중적인 유세를 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파격적인 유세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 유세 방법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좀 소외된 지역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소여론전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한 돌풍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전략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이런 선거 유세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장기간 12월 대선까지 여유가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3, 4일 남은 지역에는 집중과 어떤 선택이라는 이런 선거 유세가 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선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과 이념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 끈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많은 유권자를 마지막에 사표를 방지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은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바지에는 조금 좀 선거 전략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까지 있을 것이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바른정당 의원 이제 대다수가 탈당을 했고 딸 유담의 성희롱 사태 등으로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 득표율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딸 문제는 유승민 후보에게는 대단히 진짜 마음이 아프죠. 딸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그런 일을 이제 뭐 겪었으니까. 근데 뭐 이 부분이 저는 선거에 그 유불리에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또 유승민 후보를 찍지 않으려던 유권자가 찍는다든지 이런 일은 아닐 것 같고 단지 최근에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6번에 걸친 토론회에서 상당히 자신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자신의 논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확산을 시켰어요. 그런 면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도 받는 것이고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성희롱 이 사태 가지고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렇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유 후보가 이제 딸 문제도 이런 그 어떤 안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이 뭐 결정적으로 표심을 바꾸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심상정 후보 또한 대선 TV 토론으로 인해서 강한 인상을 남겼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일부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랑 겹치기는 하지만 뭐 팬덤 현상이라고 할까요? 일부 지지층이 좀 강하게 결집을 하면서 뭐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막판 상승세 어디까지 오를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하여튼 정의당은 뭐 본인들 이야기로는 바라건대 10에서 15% 사이를 얻으면 대승리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과거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그 당시 뭐 4% 이하의 그 득표를 얻었을 때도 좀 뭐 적게 얻은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진보당 역사에서 지금 7, 8%까지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온다는 여론조사 공표기관의 그런 결과는 상당한 발전입니다. 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걸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갈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도 진보적인 그 지지층이라든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요즘 감성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젊은이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자 후보로서 여성의 그런 감각으로서 잔잔하게 파고든 것이 지금 이런 효과를 낳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대선 당선인의 이제 최종적인 득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반 지지는커녕 뭐 40%대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탄생할지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우려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자우도기 때문에요. 과반 자체를 득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인 후보의 득표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요. 이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1987년도에 그때 13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예요. 그동안 전부 뭐 득표율이 100% 막 이랬어요. 전두환, 뭐 박정희 이런 대통령들이 13대 대선 때 사자구도였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1로 3김 13대 대선이었는데 그때 사자구도에서 노태우 후보가 36.6%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오자구도잖아요. 그때와 뭐 평면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때를 참고로 한다면 4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50% 훌쩍 넘기기에는 다른 후보들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거고 홍준표 후보도 보수표를 결집하고 안철수 후보도 상당한 득표력이 있다고 볼 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도 득표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50%를 넘기는 게 산술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이 선거 이후에 50%가 안 나온 대통령이 과연 이 여소야대 정권을 잘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이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였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요. 13대 이후에
한 명도 50%대가 없었어요. 노태우 후보가 36.6%였고요. 노무현 후보가 48.7%였고 YS가 42%였어요. 예. 득표율 자체가. 예. 이번에도 그런 것들에 비춰볼 때 50%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나중에 특정 후보에게 완전히 쏠린다면 또 알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과거의 경험치구로 볼 때 그리고 현재 선거 구도로 볼 때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이 변수를 꼽는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 홍준표 후보는 아마 여론조사가 공표될 시점까지 보면 하여튼 오르는 그런 추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이 얼마나 단단하게 결집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30에서 35%를 득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샤이 보수층을 좀 끌어내고 예. 중도를 확장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세대별 투표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20, 30대가 문재인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유승민, 심상정 후보하고 나눠가지고 좀 골고루 분산되느냐. 그리고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9일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과연 과거처럼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느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저 15%의 부동층, 중도 진영의 이걸 얼마나 안철수 후보가 끌어오느냐. 그리고 호남 민심이 과연 끝까지 9월 9일날 누구와 안철수, 문재인 중에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느냐. 이런저런 변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남은 3일 선거운동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지금 신중론, 겸손함 이런 걸 하면서도 보수층 결집을 좀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캠페인을 할 것이고 또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엄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공표할 때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 맞았고 또 브렉시트 영국의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연합 탈퇴 때도 투표 결과가 좀 안 맞았을 때 여론조사 이런 걸 안철수 후보가 집중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중도 진영에서 많은 목소리가 있다.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가 계속 좀 문재인 후보는 특기할 만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1강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해 왔어요. 양강 체제에서 예. 1강 2중을 유지해 왔는데 심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떤 그 동력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같이 윈윈한다, 상생한다.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좀 표를 갈라갔는다, 보수표를.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제 심상정 후보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심상정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표 방지론, 사표. 죽은 표를 방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나오니까 심 후보 측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지금 뭐 말씀한 그런 것들이 굉장한 변수들인데 심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과연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그러니까 젊은 층, 그 진보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작동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소신 투표로 갈 것인가도 이 선거의 승패를 상당히 정하는 변수 또는 변인이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각 후보들이 얼마나 표를 얻을지는 5월 9일 당일에 가봐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